계단식 상승 패턴을 좀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말에 코스피가 2300을 깼던 흐름은 너무나도 좀 과도한 언더슈팅, 네. 그러니까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원래는 10월 31일 날 썼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가 2300을 막 깨고 막 그런 불안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반전이 나올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11월 중에는 2500. 근데 11월 6일 날 갔다 왔죠. 그리고 연말까지 올해 안에 2600이 넘는 흐름들이 나타날 테니까 주식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없으시는 분들은 좀 맞아요. 공포 심리를 오히려 활용해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이 있다면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2400, 2500까지도 2480선을 넘어서는 80까지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은 매수 네, 기회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또 공포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그쵸. 저희가 뭐 아는 분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네. 10월 달에 2300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사야 되지 않냐. 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1월 6일이었어요. 아.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니라고 내가 사지 말라고 2400대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거니까 그때 다시 사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변동성을 수반한 우상향하는 그림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써주신 리포트를 보니까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뉴스로만 피상적으로 접하는 게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목을 기대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네. 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그날로 뭐 쇼커버링이 엄청 들어와서 공매도가 정리되고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은 조금 상황은 달라요. 과거에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때는 11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 이런 때 그러니까 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2008년 10월 1일 날 코스피가 1440포인트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10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2020년 3월 16일 날 1715포인트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15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매도가 수급의 하나의 변수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되게 좋았죠. 네.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이었고 미국 증시도 그 전주 금요일 날 잘 나왔고 갑작스러운 발표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확실한 거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들 금액을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증시 등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11월 6일 날 공매도 수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거든요. 왜냐면은 보유하고 있던 공매도 잔고가 훨씬 크니까 네. 급등했잖아요. 6일 날.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수량은 줄어들었다.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는 공매도가 꾸준히 줄어듭니다. 근데 초기 국면의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데 이런 거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반등할 때는 좀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변수지 이게 떨어지는 증시를 막 끌어올리고 막 올라가는 증시를 끌어내리고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선은 나오게 하는 거군요. 조금 그쵸. 더 높은 지지선. 뭐라 그러냐면은 1% 빠질 거를 한 0.8% 뭐 이 정도의 힘, 또 1% 오를 거를 1.5%, 2% 이렇게 올리는 힘은 있는데 네. 뭐 방향성을 바꾸는 그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차가 있어서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6일부터 10일까지 공매도 잔고는 2,513만 주,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2,513만 주가 줄었고, 코스닥은 1,673만 주가 줄었는데, 자, 5거래일 동안 2,500만 주면 일평균 한 500만 주 정도 되죠. 네. 근데 11월 6일 하루 동안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1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990만 주. 네. 그러니까 급감이네요.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빨간색이 요번이고요. 네. 요 이번 코스닥이고요. 네. 요 짙은 검정색이 이번 코스피예요.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코스피거든요. 2020년 케이스. 네. 이때보다 많이 내려왔죠, 첫날. 네. 그리고 코스닥도 2020년보다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첫째 날 임팩트가 굉장히 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코스닥은 과거 평균, 2020년 3월 평균보다 덜 공매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뎌졌고 코스닥도 이때보다는 점점 더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밀려났다라고 네.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현물만 생각하시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 쇼커버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9월 14일 요때 고점 이후 여기 저점까지 5조 4천억을 선물 매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선물 시장에서 반등을 하면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11월 6일 날 현물 시장에서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1조 5천억까지 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6일 날은 현물도 선물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올려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막 쇼커버링이 나오면은 되게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그렇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월요일 날 한번 막 반등을 하고 계속 밀렸던 흐름은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도 컸었던 상황이고 이 갭을 좁히는 과정 플러스 외국인 투자나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좀 쇼커버링을 하는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첫날 좀 쇼커버링이 들어온 뒤에는 또 철강, 화학, IT 가전 2차 전지를 또 계속 팔았어요. 11월 내내.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미디어 교육도 좀 쇼커버링이 들어간 것 같고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 인터넷 이런 쪽들은 좀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코스피 2차 전지는 쇼커버링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코스닥은 좀 일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 인터넷, 미디어 교육, 에너지, 통신 예상 외로 여기 보시면 IT 가전이나 철강 이런 업종들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고 오히려 그동안 잘했던 애들 좀 레벨이 올라왔던 애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왜냐면은 공매도를 위에 해놨으면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업종들을 보면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손실이 커지니까 이쪽에서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공매도 잔고 비율하고 외국인 매매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높아요. 11월 6일 날 굉장히 셌던 애들이 잔고 공매도가 많이 높아요. 반대로 요런 종목들은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다. 네. 요쪽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노려야 되냐? 아마 공매도 금지 임팩트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더 조금씩 약해질 것 같아요. 네. 2020년 3월달 케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좀 영향이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서 이번 주까지가 좀 임팩트가 세고 그리고 외국인이 공매도 비율이 높으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뭐 호텔 레저, 운송 뭐 이런 업종이라서 이런 쪽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네. 금지돼서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원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전 국면이 나타나는 네, 맞습니다. 그 초입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그 지지선을 조금 더 높여주고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그렇게 맞고 11월 6일 날에는 워낙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타이밍이 좋았던 거고. 그 전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강한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그날 아시아 증시도 다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쇼커버링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네. 현선물 모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상외의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게 좀 과하다 보니까 10월 31일 저점 이후 글로벌 증시하고 흐름을 그려보면은 11월 6일 하루에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적게는 4%포인트, 많게는 6%포인트 올라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키를 맞추는 과정이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있었고, 이 키 맞추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글로벌 증시와 같이 발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PPT 장표에서 네. 저 점점점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반등은 가능하지만 점점점. 네. 저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혹시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네. 2차 전지는 조금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네. 지금 오늘도 좀 괜찮아요.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4,900, 5,100 여기가 지지권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가깝게는 5,600 지수 기준으로요. 아, 그 K 뉴딜 그거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림이라서. 네. 또는 잘하면은 6,200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한 5,600에서 6,000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면은 네. 조금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와. 2,000원 비중이 많으시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오늘도 잔고 수량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게 이런 종목들이고요. 네. 뭐 의외로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안 줄었어요. 공매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잔고 비율이 높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좀 매칭을 해보시면 요거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은 좀 몇 개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고 수량이 높으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들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쇼커버링을 하는 것들이 뭐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좀 추천해 주시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자동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24년에도 2차 전지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흐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좀 정리했다가 좀 밀리면 사고 또 반등하면 좀 정리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패턴을 좀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단기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한번 채권 금리랑 그 달러 환율도 좀 보고 싶은데 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은 채권 금리가 4.5, 네.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가 단기적인 변곡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SCI 글로벌 지수 660포인트가 단기적인 변곡점이어서 여기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레벨을 크게 떨어뜨렸죠. 채권 금리는 4.4%대로 갔고 달러 인덱스는 104포인트대로 저 중요한 직전 저점을 깨버렸고 증시는 660을 넘어서 다이렉트로 68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동안 채권금리 상승에 압박을 줬던 재무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유가 상승, 9월 FMC, 경제 지표들 호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무부는 채권 발행 규모를 다시 발표했는데 좀 줄였고요. 그리고 경제지표들이 좀 꺾였고 고용지표도 부진했고 11월 FMC에서는 좀 의미 있는 파월 연준의장이 점도표에 대해서 너무 경직성을 갖지 말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오는 시작점이 되었고 거기다가 오늘 발표된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확 튀는 그림들을 보여줬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 보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못하는데 이게 4.0입니다. 4.0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혹시나 또 원래는 이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월 30일 날 11월 전망을 하면서 10월 코어 CPI 결과가 반등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 줄지 아니면은 2,400선에서 계속 등락을 보일지 만약에 코어 CPI까지 둔화되면 좀 반등 탄력이 세질 수 있고 코어 CPI가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되면 2,400선에서 그냥 당분간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떨어졌죠. 원래 예상치는 4.1이었어요. 근데 이게 4.0으로 나왔고 CPI도 3.3이었는데 3.2로 나왔고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중요했을까? 왜냐면은 23년 10월이 기저효과, 그러니까 쭉 올라왔던 데 따른 반대급부가 소멸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헤드라인 CPI도 22년 6월 고점 이후 1년 동안 떨어졌다가 7월 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혔다면 22년 9월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23년 9월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떨어졌다.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안도하고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물가가 떨어진 것은 첫 번째 유가가 전월 대비도 전년 대비로도 큰 폭 내려왔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주거비 물가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게 꺾였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가 안정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지속되게 된다면 2%의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CPI가 이미 3.2예요.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2%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헤드라인은 아직 4%이긴 하지만 요 우하향하는 그림이 좀 더 지속되게 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그림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CPI 발표 이후 나스닥하고 S&P 500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앞으로 추세 반전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는 일단은 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저는 2,650,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 열어놓고 보면 2,650, 2,7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좀 이런 그동안 시장 눌렀던 안도감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저는 중국 변수 그쪽들이 조금은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도 네. 이제 추세로 모멘텀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워낙 싼 구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PBR 12개월 선행 PBR, 확정 시점 PBR 0.79배, 0.82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23년 평균의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거의 발생 확률이 거의 낮은 수준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고, 네. 최근 들어서 2,400선을 지지력을 보여준 것도 PER 10배예요.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이자 장기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2,500은 조금 봐야 돼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를 뚫고 안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2,500 후반, 2,600대까지 열려 있다. 네. 그 이상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저점이 낮아졌는데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저점이 높아지는 게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에너지는 위쪽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10월 말에 계속 나타났었고, 이거 갭 하락했다가 여기 갭 상승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보통 아일랜드 갭이라 그래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뚱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추세 반전 시그널로 인식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주 전, 지난주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아일랜드 갭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 충분히 가능하다, 추세 반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11월 6일 날 2,500까지 올라오면서 역헤드 앤 숄더라는 추세 반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 어깨, 네,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요 2,500선을 넘으면은 다이렉트로 2,600, 2,650선까지 갈 수 있는 그림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은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라는 말을 해주고, 최근 등락 과정에서도 2,380, 2,400을 지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오늘은 또 2,480을 맞아요.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패턴인데 어제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죠. 2,400선까지. 오늘 2,480 갔다가 좀 쉰다 하더라도 2,500을 넘는 그림이라서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를 봐도 기술적 지표를 네. 봐도 확률이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